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지화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하루 일일 CEO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성이 같은 또 김씨고 네. 본관이 혹시 김혜김 씨. 예, 그거는 아니긴.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이름부터 딱 신뢰도가 간다. 김숙경, 김기환 뭔가 약간 남매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누나, 네. 경영이 숙경이 누나 이렇게 부를까요? 네. 아니 성씨 빼고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남매라뇨 과장님. 아니, 손 대표님 하루 없다고 이러시기에요? 아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 대표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수 더 뜨는 것 같은데. 예. 또 요즘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겨울이 왔으면 딱 직감하는 게 네. 아침에 운전대를 잡잖아요. 그럼 운전대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하이 참. 아니 박대리 대체 언제까지 그 운전대 잡을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년 대리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아니 운전대 아니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과장님은 운전대 안 잡으세요? 잡지. 네.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 저감, 뭐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이런 거 말씀이시죠? 아니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에서는 말이죠. 두 손 두 발은 자유로우면서 대신에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데려다줄 그런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는 보셨을까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 주행. God, so like you weren't kidding. 미국에서는 지난해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됐죠. 우리도 제도가 준비되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준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계가 선전 경쟁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는 우리의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SOC 디지털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문영준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율주행 기술 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 먼 미래의 일 같았던 이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25일부터죠. 네. 예, 서울 청계 광장에서부터 세운상가까지 총 3.4km 구간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몇 주 전에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에 가니까 이 제주도 공항, 관광지, 호텔 이거 모두 자율주행차로 이동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실증 사업하고 그렇죠. 있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제가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뭐 과장남 김 과장이긴 합니다만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아니, 운전대를 잡지 않는데 그걸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멀게 느껴지지만요. 이미 자율주행은 우리 곁에서 아주 밀착돼 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네, 그 오토 크루즈 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네, 발음이 네.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본토 발음이에요. 네. 오토 크루즈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유, 오토 크루즈 사용하셨으면 굉장히 예. 연령대가 높으신 건데.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오토크루즈는 이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100km를 이제 세팅하면은 그냥 무조건 100km 주행하는데, 근데 단점이 뭐냐, 앞에 저속 차량이 있으면 얘가 감지를 못하니까 그냥 사고를 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진흥화시켰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그게 이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겁니다. 예, 뒤를 다 이제 보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자율주행 이제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정부가 5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5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건 운전자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한 이런 자동차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하이웨이 어시스트까지 가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네.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들이 섞여서 달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운전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제어의 권리를 차량에다 넘겨주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레벨 3 또는 4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수준, 4수준 올라가면 제가 제어권을 아예 차량에다 줍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 그거를 고속도로에서 다니고 그리고 일반 국도로 다니고 일반 도시부도로 다닐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신호등에 접근하면 네. 거기서 디지털 신호가 차량에 들어오면 차량이 알아서 그린이면 서고, 가고, 레드면 서고, 네. 그리고 에로가 나오면 좌회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수준까지 전부 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5년 내에 모든 도로에서 전부 실험이 가능하도록 모든 기반을 열겠다. 밝혔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상용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혹시 제 동생 꿈돌이 못 보셨어요? 꿈돌이? 꿈돌이가 분명히 있어? 밖에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작부터 꿈돌이가 안 보이는데요? 아, 대체 꿈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꿈돌아! 꿈돌아! 꿈돌이가 달리고 달려 도착한 이곳은요,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게요. 운전대가 아니라 키보드를 붙잡고 있어요. 네. 오늘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입니다. 이 특별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총 14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이 중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단 7팀입니다. S자 도전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과 동일한 S차 코스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통과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네요. 그렇죠. 기뻐할 만한 게요. 이번 대회가 마냥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차량이라든가 그럼 센서들이 필요한데요. 이 자율주행 대회는 차량 제작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도전의식을 느끼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작비가 적게 들었다고 해서 얕보면 큰일 납니다. GPS 센서, 라이다 등 자율주행의 필수인 기능은 다 있다고요.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신호와 표지판뿐만 아니라 차선까지 인식하는데요. 차선색과 비슷하게 만든 장애물이 있어도 문제없이 주행 가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실력 좀 볼까요? 국민대 준비됐습니다. 이야, 쌩쌩 잘 달리네요. 왜 멈춘 거죠? 자, 그건 바로 인공지능 센서로 보행자 인식,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스스로 정지한 겁니다. 실제 도로에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죠.
위반 아닌가요? 역시 김 대표님 눈썰미 좋으신데요. 황색 신호가 뜨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를 하지 못하고 통과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호 위반이 되겠습니다. 신호 위반 외에도 정지선을 잘 지켰는지, 차선을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일반 면허 시험과 비슷한 채점 기준을 사용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상용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 뒤섞여서 함께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차량과 유사하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터널이나 산속과 같이 인터넷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기술력, 물론 중요하지만요.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도 함께 가야 하죠. 오후 경기를 앞두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가 생각지 못한 변수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하면 이제 부식 위험도 있고 GPS 신호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상 상황의 영향 탓일까요? 실수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GPS가 또 저기서 튀네 자꾸. 저기 와이파이도 꺼져 있고 GPS가 엄청 흔들려가지고 와이파이가 자꾸 끊긴다. 되게 저희 구간은 자신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저기가 제일 자신 있어. 통신 신호는 비나 바람과 같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주행 차량 근처에 큰 건물 등이 신호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참 어렵네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란 단어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시작합니다. 돌아올 때 괜찮았죠. 속도 문제는 절대 아니지. 더 빨리 가면 걸릴 거 아니야. 속도의 문제가 아니야. 페렌스로 제한 안 될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오, 시작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이스. 예. 걱정됐던 코스까지 부드럽게. 다음은 사람도 힘들다는 T자 코스. 완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쁨의 순간이고 누군가에겐 아쉬움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비 오는 상황 때문에 GPS 저희 보드가 고장 났는데 고장이 나더라도 완벽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싶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준비한 건 다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 완벽하게 100%다 완료가 돼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 많이 어렵긴 한데 나중에 성공하고 난 뒤에 희열이 조금 남다른 것 같기는 해요. 비 오는 날 학생들이 경기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준비를 잘해온 것 같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대회가 많이 있으면 학생들이 더 많은 발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미래도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학생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한 20년 전에 제가 그 T자 코스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탈락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가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면허 시험 체계 평가와 함께 채점 방식을 적용한 그런 대회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자율주행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먼 미래에 공상과학에 나오는 것처럼
차가 그냥 알아서 가고 날아다니고 하는 시대까지 올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자율주행의 모든 기능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의 학습 능력을 그대로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그 기능을 사람처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면허시험장에서 먼저 저렇게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저 비디오 보니까 네. 너무 기쁜 게 네. 정말 미래가 밝아요. 아까 꿈돌이도 나왔지만 네. 우리 선조들이 몇십 년 전에 자동차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나라에서 네. 갔다가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네. 결국 우리나라는 앞으로 2, 3년 뒤에 자율주행차가 선도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네. 확신하게 됩니다. 네. 아니 일론 머스크도 네. 어린 시절부터 코딩을 해왔다고 하던데 네. 아니, 그런 것처럼 이런 대학생들을 위한 대회가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보면서 그렇죠. 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단순히 한 가지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과학과 사랑에 빠진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계 각국에 제 정보원들을 좀 심어놨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좀 막 날라오잖아요, 정보가. 이 해외는 말이죠. 야, 이게 사실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준비가 이미 already 완벽하게 딱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또 호들갑. 아니 과장님 지금 이렇게 센터장 소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불철저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랑 지금 소장님, 센터장님 얘기하는데 어디 또 이제 낄끼빠빠 몰라요. 지금 대리가 말이야. 그러니까 만년 대리 소리 듣는 거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정말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 지금 어떻게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게 웨이모죠. 웨이모가 이제 자율 택시를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GM에 투자했는 크루즈라는 또 이렇게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일까요? 제일 어려운데요? 실증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도심 아닐까요? 도심. 대표적인 게 그래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자율 택시가 주행을 하면은 그건 이제 지능이 고도화됐구나. 그래서 대상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복잡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많은 실증이 지금 선행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도 아까 뭐 소장님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단계, 뭐 레벨 몇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 자율주행이 뭐 1단계다, 2단계다 아니다.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단계, 이 자율주행의 단계를 두는 이유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율주행의 기능은 일단 그 미국 그 자동차 공학회 SA에서 만든 기준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6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레벨 0와 1, 2 그리고 3, 4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레벨 0부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 기능이 없는 운전자에게 그 운전에 대한 지원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런 차량을 레벨 0 저희들이 영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1으로 올라가면 앞에 있는 차량이 이 정지해 있을 때 또는 앞에 있는 신호 체계가 이 레디일 때 정지를 못하고 앞에 차량을 충돌을 하거나 또는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을 경고해 주는 장치, 이런 장치들. 그리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차로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를 경고해 주는 장치들을 레벨 1이라고 합니다. 레벨 2로 넘어가면 여기는 조금 더 그 약간의 그 제어 장치의 기능들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앞 차량을 따라서 주행하는 우리가 이제 순항 제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행할 때 앞 차량이 만약에 정지하면 같이 정지하고 그 다음에 앞 차량이 좀 더 빨리 가면 빨리 따라가고 하는 이런 일종의 그 적응형 제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레벨 2 그리고 혹시 제가 아까 레벨 1에서 말씀드렸던 그 차로를 이탈하는 장치의 경고 장치에 거기에 차로 이탈을 방지하도록 차선을 딱 잡아주는 장치를 저희가
엘카스라는 기능으로 레인 키핑 에이드 시스템이라는 기능으로 하이웨이를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레벨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어권이 넘어가는 레벨 3부터 말씀드리면 레벨 3는 차량에다가 좀 더 고도의 인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이다나 레이더나 카메라 센서를 달고 사람이 운전할 때 하고 있는 인지의 기능들, 즉 저희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기능들을 여기다가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주행을 할지 아니면 정지를 할지 아니면은 차량의 곡선부를 제대로 도는지 차로를 변경할지 하는 것들을 제가 일부 경로를 집어넣으면 그 경로에 따라서 운전자의 그 느낌대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시간 동안 차량의 제어권을 완전히 차량이 받아서 운전하는 경우를 레벨 3 기능 3번째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지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현대기아자동차라든가 세계 유수 자동차 회사들이 내년부터 자율주행 레벨 3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레벨 4가 되면 운전자가 아예 그 킷 도와주겠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제가 어떤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는 네가 운전해 하고 넘겨주는 거죠. 완전히 제어권을 차량이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더욱더 고도의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의 직진 구간, 그 다음에 램프 구간, 그 다음에 그 교차 구간, 분기 구간을 전부 자율주행차가 해결해 줘야 되고요. 또 시내도로 나와서는 신호등이 그 바뀌어서 적색 신호일 때는 서야 되고, 녹색 신호일 때는 가야 되고, 또 그 노란 신호일 때는 설까 말까를 알아서 차량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딜레마 존이라는 데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 말고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저걸 정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도 전부 이 자동차가 하게 됩니다. 레벨 3부터는 지금 상용화 전쟁이 앞으로 내년부터 벌어지고 레벨 4부터는 정말 이거는 전 세계의 그 소위 나라를 운명에 건 그 경쟁들이 2027년 이후에 2030년까지 아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희망이 보이는 게 레벨 4 시장부터는 한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인프라와 자동차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된 것이 레벨 4의 소위 시스템 시장이고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첨단 인프라가 모두 집약된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은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연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네. 진짜요? 예, 1900년대 초에 차량들이 이제 소위 포드에서 네. 대量생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발이 좀 불편하신 분들, 네. 또 손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운전할 수 있을까? 네. 마이카 시대가 왔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손으로 그 핸들에 달려 있는 버튼으로 악셀레레이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었고, 또 손이 없는 분들은 이 조향할 때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또는 발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특수하게 제작돼서 제공이 됐었죠. 처음에 우리 기어도 처음에 전부 매뉴얼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수동으로. 수동으로. 근데 지금 오토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원래는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것이. 그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디지털화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기계적인 거에서 전자화로 바뀌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한번 기술적으로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그 다파라는 미국의 그 이 군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기술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은 게 1940년대부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대회들이 열리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음에는 주행하는 앞 직진만 하는 기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기술, 네. 그 다음에는 그 차로를 변경하는 기술들이 전부 개발돼 가지고 하나하나 올라온 거죠. 매우 오래됐죠. 네. 그게 이제는 언젠가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시대를 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선보인 나라가 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네. 우리나라입니다. 오?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니 잠깐만. 김기호 환장하겠네. 어디서 대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아, 이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면 할수록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 박창현의 잡박사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너 생긴 거예요 새로? 아, 제가 만들었어요. 급조했습니다. 시간은 바야흐로 1993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입니다. 네. 당시의 개발자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한민웅 교수님. 아시아 자동차의 록스타를 개조해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로 서울 시내 시운전에 성공하는데요. 이게 그냥 한 100m, 200m 간 게 아니라 무려 17km나 되는 이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성공하면서 이 자율주행차가 그냥 일반 시험 주행장이 아닌 공도를 달린 첫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때는 인프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두 분도 뭔가 들으면서 맞아 이런 느낌인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선배님이세요. 야. 네, 한민웅 교수님은 네, 한민웅 교수님이 네. 저희들 지금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저희들 일종의 선배님, 최고의 선구자 같은 선배님, 분이시죠. 선구자십니다. 자율주행의 네. 어떤 우리나라의 선구자 같은 분이시죠. 선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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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교수님은 그때는 워낙 이게 이 개발 환경이 이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차를 꾸미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2002년에 록스타는 아니고 마티즈 차를 한번 타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상 관련해서 이제 인식 기술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근데 차량 제어가 조금 서툴러서 이제 같이 시승할 때 엄청 불안해서 좀 조마조마했는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달리실 때도 일반 도로를 직접 달리신 거예요? 일반 도로 다니시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한민웅 네. 교수님이 했던 기록들이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네. 센터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왜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선구자이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네. 최대 수혜자가 오. 바로 저거든요. 네? 대표님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네. 대표님이니까 기사님 예, 있으시네요. 고속도로를 아직 한 번도 안 달려봤는데 왜냐면 사실 고속도로 가면 큰 차도 많고 차량들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또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무서워서 시내 주행만 하고 고속도로를 못 나갔는데 만약에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제가 스스로 혼자서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행도 좀 다니고. 네, 그렇지 않나요, 기현 씨? 맞아요. 한참 됐는데 저희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김기사 네. 기억나세요? 네. 김기사 운전에 제가 자율주행 차도 제가 운전기사 따로 채용 안 해도 네. 저한테 기사가 생긴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레벨 3에서 레벨 4가 되면 제가 경로만 입력해 놓고 나면 기사가 알아서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죠. 네, 일종의 엄청난 우리한테 효과가 온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 가야 되는 명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한 게 항상 안전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담보가 돼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혼자만 김기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은 기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섞여 달려야 되잖아요. 전자나 기계적인 김기사가 그걸 다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그렇지만 가야 될 길이고 그렇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시청자들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도착해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도입돼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활용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모두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데요.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워지는 완전 자율주행은 언제 가능할까요? 첫 번째 정말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이 도입돼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정말 그 차에 타고 있던 차주의 책임인가, 혹은 이 차를 만든 제조사의 책임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 책임 문제가 이야기되면은 아까 자동화 레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레벨 3는
조건부로 눈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시스템이 기계가 운전할 수 없으면 운전자한테 저 못합니다라고 빨리 운전자권 가지고 가세요. 수동 운전하세요. 이렇게 그걸 알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레벨 3는 모든 게 운전자의 책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레벨 4, 5가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계로 다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아니고 탑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탑승하라고 해놓고 사고 났는데 저 책임 지셔야 된다 그러면 그 차 타겠습니까? 안 타죠.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4, 5가 되면은 그건 제조사 쪽으로 이게 책임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자 네. 책임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면허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면허권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보험 책임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로만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제 두 손, 두 발 몸이 자유로워지는 네. 이 네. 완전 자율주행 차를 탈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저희 시대는 안 오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2050년 정도 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레벨 5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차량들이 전부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레벨 4 이상으로. 네. 그래야 이제 그 시스템이 인간이 운전하는 도로에서의 어떤 그 운영 체계가 아니고 시스템이 모든 걸 제어하는 운영 체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2040년 이후 2050년쯤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박 대리님에게는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 김 과장님은 좀 간등간등합니다. 김 CEO님은 워낙 젊으니까 아마 네. 가능한 거. 저희 시대는 안 올 거예요. 잠시만요. 네. 자, 여기서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저 과장남의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 자율주행차가 전기차에만 가능한 건지,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아닙니다. 내연기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한 그래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율주행차는 내연기관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전이 되는데 사실 그거를 테슬라가 먼저 열었죠. 네, 근데 그전에는 먼저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 1, 2 정도까지는 전부 내연기관에 적용돼서 아까 소장님 얘기했지만 인간의 운전의 기능을 도와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하이웨이 어시스트 기능까지는 전부 내연기관차로부터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에 접목되고 자율주행 셔틀이나 이런 공용 목적으로 쓰는 차량들은 전부 전기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김 과장의 궁금증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해소했습니다. 아우,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본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또 세계적인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개발에 난관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장님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클 쪽으로 네.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AI 기술로 해서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다양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돼서 거기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직 데이터 관련 쪽에 많은 경우를 아주 이렇게 빅데이터화 하지는 못해서 그런 쪽에 이제 더 좀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하려 그러면 센서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레이더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이저 스캐너에서 라이다 그리고 이제 비전. 예,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런 이제 핵심 부품 기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기술, 우리 제품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 그런 핵심 부품이나 또 거기 반도체 관련해서 요즘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산화가 좀 많이 지금 이제 더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김 대표님과 운전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도로 위에 이제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비나 뭐 눈 이런 네. 기상 조건이라든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킥보드, 자전거, 특히 골목길 같은 데서 갑자기 막 튀어나오잖아요. 갑툭튀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기계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대처가 될 수 있을까? 아직 마음 한켠에는 그런 좀 의심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율주행 차량에 최근에 저희들이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 타거나 킥보드 타거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걷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VRU라고 합니다. VRU. 예, Vulnerable Road User, 일종의 교통 약자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최근에 우회전 그 룰이 바뀌었죠. 네네. 그래서 우회전할 때 차량이 서야 되냐, 가야 되냐, 헷갈리시죠? 네. 자율주행차는 더 헷갈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차는 그 신호를 또 다 인식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신호 인식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지 말지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판단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헤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에 있는 센서만으로는 모른다. 네. 그래서 도로에다가 최근에 차량에다 붙이는 라이다나 레이더를 달아요. 도로예요? 도로에도. 센서. 네. 도로 어디다 그거 달아요? 도로에 그 코너마다 달아가지고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걸 디지털화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이 방향을 잡아서 이게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판단해서 자율주행차에다 알려주는 기술. 요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VRU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 이게 지금 자율주행차의 또 다른 기술 형태로 가고 있고 이게 국제 표준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걸 담당하는 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깨알. 네, 센터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개인정보 문제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안 문제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큐리티 관련해서 해킹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악의 조건을 갖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해서 차량을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자율차를 이용하면 이게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 쪽에서도 법규화를 또 추진하고 그리고 표준을 만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ISO 21434라고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개인 정보하고 그리고 영상 정보가 이게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걸 비식별화 시키지 않으면은 이 개인 정보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이슈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범죄 예방도 효과도 있고 제가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네, 근데 반대로 또 그걸 또 나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네. 어렵네. 특히나 앞으로 5년 후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뭐 제작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등의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제도들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희 그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국회에서 물론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국회에서 그게 입법화 이미 됐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어떤 타입을 어떻게 실험해라, 어떤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또 앞으로 이제 그 실용화를 연결해라 등등의 이런 것들이 다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VRU 걸어다니는 우리 보행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에다 이러한 기능들을 더 부과해라 하는 것들은 아직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스타트업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또 아까 우리 경진대회도 봤지만 젊은 친구들 엄청나잖아요. 네. 저분들이 새로운 잡 시장이 열려줘야 돼요. 이런 면에서 기술 지원, 창업 지원, 그리고 모든 이런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다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사실 많이 있어요. 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입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누군가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연 안전할까? 네. 그렇죠. 이런 고민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시기 이 상황이 한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0년이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시대가 바뀔 때 마부들이 반대가 극심했거든요. 그랬겠죠.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뉴욕 5번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마차였는데 네. 이게 자동차로 바뀌는데 13년밖에 시간이 이제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반대로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년을 조금 더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그 탑재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 상용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우리 저기 그 박 대리님이 네. 우리의 직업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등등 했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상용화되고 네. 이게 우리 사회에 다가오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일종의 시장도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과 기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결국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는 이 줄어드는 인구 가지고 뭔가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40년, 30년부터는 한국이 수십 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걸로 봐요. 저는 그래서 김 과장님, 박 대리님 희망이 큽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인프라가 이렇게 소통하면은 우리 모빌리티 네트워크 소사이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이제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먹거리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제조업 관점에서는 이게 그냥 세츄레이션 돼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소유의 관점이 아닌 사용의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동의 관점에서 내가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모빌리티의 새로운 어떤 컨셉이나 이런 삶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자율주행이 큰 이제 역할을 할 거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만 이걸 만들면은 우리 큰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잘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자율주행 기술을 과학 기술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그 기술에 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예, 우리 인류의 생활이 달라지고 안녕이 달라지고 또 문화가 발전되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책임지는 정말 대단한 기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기에서 기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자동차가 발명이 돼서 저희한테 엄청난 이제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동의 자유를 줬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또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는데 반면에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그리고 교통체증도 생기고 이런 또 악 조건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시대가 오면은 그런 이제 저희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자동차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보담아서 이제 밝은 쪽으로 이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리고 교통체증도 없앨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배기가스 줄 거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또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래 지원도 가능한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오늘. 아니, 세상에 이런 개발이? 하고 놀랄만한 소식들을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물방울을 이용한 친환경 공기청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지하철과 같이 밀폐되고 사람이 붐비는 곳은 공기가 텁텁하잖아요. 이 기술은 작은 바늘에서 물을 나오게 한 뒤
고전압을 걸어주는데요. 그러면 표면에 전하를 띤 수백만 개의 물방울들이 바늘 끝에서 서로 밀어내며 분사합니다. 바로 이 물방울이 마치 정전기처럼 미세먼지를 끌어당겨 응집시키고 제거하는 것이죠. 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99% 이상의 살균 효과까지 보인다고 하니 세상을 한층 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만드는 기술로 인정합니다. 충남 금산구는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깻잎을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 영세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각각의 깻잎에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하우스에 설치된 센서가 2시간마다 깻잎의 성장 속도,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수집해 IT 기업 서버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내내 집중 관리! 일손도 덜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술 같죠? 카이스트는 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전자회로 기판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액체 금속. 액체 금속은 실온에서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 전자기판을 만들고 초음파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만들어져 최대 10배까지 늘려도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 놀랍죠? 이 기술은 의료기기나 접히는 스마트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전자회로 기판아, 무궁무진한 미래를 부탁해! 내일은 또 어떤 기술 개발이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지 정말 설레는데요.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의 과학 이수도였습니다. 과학으로 오른 세상씨,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자, 맞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저희들은 과학자고 공학자지만 저희들이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테마로 네. 다른 세대들과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미래를 꿈꾸고 또 저희들이 미래를 구상하면서 새로운 저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네.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자율주행차를 소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자, 이동수단의 진화는 단순히 이 형태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음식을 맛보고 또 먼 거리의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요. 또 도심을 벗어나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 생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발빠르게 모아서 김기 환타스틱하게 박창 현명하게 무엇보다 네. 김수 경이롭게 준비해서 전해드려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